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이경재 교수입니다. 우리가 센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르칠 교과목은 여러분들 무선통신입니다. 그래서 센서에는 기본적으로 센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요. 무선통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교과목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선통신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Signals and Spectrum입니다. 그래서 신호와 전체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들이 필요한 것들, 그런 기본 지식들을 갖다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전자공학과 학부과정 중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배웠던 여러분들 신호미 시스템, 통신이론, 확률이론에 대한 백그라운드 기본 지식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프로세싱이란 과목으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가 기본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기본적인 컨셉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프로세싱을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다루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왜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디지털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디지털이란 부분에서 왜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디지털인가?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도 있고 디지털 통신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 센서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통신에 집중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디지털 프로세싱 자체가 아날로그 프로세싱에 비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어떤 시그널들을 다시 만들어내기에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 훨씬 더 어떤 시그널들을 복원하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낸 시그널들을 원래 시그널대로 복원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이 훨씬 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면 통신의 신호를 우리가 송신단에서 보내고 수신단에서 받았을 때 그 신호들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국에는 그런 신호의 왜곡 현상들을 우리가 극복해서 원래 우리가 보낸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복원하는 과정들이 통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왜곡되는 그런 과정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그런 신호를 왜곡되게 하는 그런 소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frequency transfer function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채널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선 채널이라고 하면 무선 채널이 어떤 송신기 안테나에서부터 수신기 안테나까지 다양한 경로로 무선 신호 전파들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들. 그런 시그널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통신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통신 채널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넌 아이디얼하게 주파수 영역에서부터 플랫하지 않은, 넌 아이디얼하다는 건 우리가 플랫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가 채널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무선 채널 같은 그런 환경에서 non-ideal한 frequency transfer 펑션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신 신호들이 왜곡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신단에서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멀 노이즈가 어떤 시스템에든지 거의 대부분 수신기에는 작용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열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전자 단위, 원자 단위, 분자 단위에서 생기는 그런 서멀 노이즈죠. 전기적인 잡음들. 그런 것들이 신호를 왜곡시키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다른 거 한 가지는 잡음은 아니지만 다른 시그널들에게 가는 그런 무선 주파수 자원들이 우리가 동일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이 아닌 다른 사용자에게 가는 그런 시그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섭이라고 하죠. 간섭, 인터피어런스가 그 소스 중에 되겠습니다. 디스토션 소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런 내용들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들, 서멀 노이즈나 인터피어런스는 그냥 잡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non ideal한 frequency transfer function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XT라는 시그널, 우리가 송신단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채널 트랜스퍼 펑션을 거치면 우리가 HT라는 채널을 거치게 되겠죠. HT라는 채널을 거칠 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노이즈가 끼게 되고요. 노이즈 NT가 더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수신 신호 YT에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신단에서 받아지는 시그널이 되고, Y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XT를 복원하는 게 통신의 주요 그런 역할입니다. 통신에서 하는 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랬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통신에서는 우리가 얘를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 통신에서의 이 채널 트랜스퍼 펑션 자체가 HT가 아이디얼하지 않다는 얘기는 뭘까요? 얘가 아이디얼하다는 얘기는 XT 자체가 통신 채널을 거쳐서 들어왔을 때 그대로 XT로 주어져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받아지는 시그널이 NT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표현되죠? NT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YT라는 시그널은 이 시스템 자체를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죠. 리니어하고 선형적이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간에 따라서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HT라는 시그널하고 XT라는 시그널의 컨볼루션으로 YT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HT의 우리가 컨볼루션 XT 플러스의 NT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받아지는 시그널 Y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HT와 XT의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XT가 그대로 수신 신호로 왜곡되지 않고 수신 신호에서 XT로 주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HT 값은 컨볼루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려내는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HT는 결과적으로 아이디얼할 경우에 아이디얼한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HT가 뭐가 돼야 되죠?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는 임펄스가 돼야 됩니다. 임펄스 펑션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HT의 컨볼루션 XT한 결과가 그대로 XT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YT에는 XT 플러스 NT로 주어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HT가 결과적으로 뭐죠? 어떤 HT가 임펄스로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임펄스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0이 아닌 시그널에 대해서는 모두 0이고 0일 때만 인피니트한 그런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H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HT 이런 임펄스 시그널과 어떤 임의 시그널이 컨볼루션이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자기 자신 XT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주요한 결과였죠. 그러면 이 HT가 우리가 HT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HT하고 우리가 XT하고 컨볼루션을 했을 때 결과가 YT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이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오메가를 각주파수라고 하면 H의 라지 스몰 오메가 이런 형태의 함수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임펄스 펑션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우리가 플랫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1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플랫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HT와 어떤 XT의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HT와 XT의 컨볼루션은 우리가 HT하고 컨볼루션 연산이 XT의 컨볼루션이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줬을 때는 고배 형태로 주어지죠. 고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이거의 결과가 H의 오메가에 X의 오메가 H와 X의 각각 프레이 트랜스폼한 결과에 고브로 형태로 컨볼루션이 바뀐다는 것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HT가 임펄스로 주어졌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예,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HT가
옵티컬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해 보죠. 광 케이블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광 케이블이면 채널의 딜레이나 어떤 멀티패스 그런 성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낸 시그널들이 수신단에서 바로 보여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채널의 특성은 트랜스퍼 펑션은 우리가 임펄스 형태고요. 그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플랫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아이디얼한 채널 트랜스퍼 펑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신호가 보낸 시그널 자체가 왜곡 없이 X, H 오메가의 어떤 H 오메가를 곱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낸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시그널로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런 보내지는 X 오메가 시그널이 곱해지게 됐을 때 보내진 시그널 자체가 두 개의 시그널이 곱해졌을 때 그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시그널이 곱해진 요 결과가 뭐가 되죠? Y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Y의 오메가가 X의 오메가하고 그대로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그널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디스토션의 그런 소스들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채널 트랜스퍼 펑션이 우리가 넌 아이디얼한 경우에서 그래서 플랫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디지털 서킷이 우리가 왜 쓰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디지털 서킷 자체가 훨씬 더 아날로그 서킷에 비해서 아날로그 회로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왜곡에 대해서 강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서킷을 이용해서 하는 회로 디자인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디지털 테크닉을 이용해서 더 낮은 에러 레이스를 가지고 시그널이 강인한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낮은 에러 레이스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무선 통신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와이어리스 채널에서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빗 에러 레이트와 패킷 에러 레이트를 이렇게 보통 디자인을 합니다. 패킷 에러 레이트이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빗 에러 레이트는 빗 단위에서는 에러 레이트이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에서의 그런 에러 레이트의 한계예요. 그랬을 때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이런 그 한계들을 에러 레이트의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서킷을 이용한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디지털 서킷들은 뭘로 우리가 구현하죠? 그래서 VLSI, 그래서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이죠. 그래서 고집적화된 그런 회로들, 우리가 CPU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뎀의 그런 칩셋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서킷들로 이런 것들을 집적화된 회로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디지털 서킷들을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서킷들만 활용해서 어떤 그런 논리적인 칩셋들을 만든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릴라이어블하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서 해놓고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하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자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대량 생산해서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서킷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요. 다만 그런 단점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이 약간만 틀어지게 돼도 다른 시그널들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호들이 디그레이데이션 될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강인하게 복원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전혀 다른 신호가 돼버릴 수 있죠. 아날로그 시그널은 어떤 잡음이 꼈을 때 그 형태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냈을 때 잡음이 껴서 만약에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스레스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신호 자체가 0에서 1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그널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통신에서 필요한 그런 단계의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스 인코딩입니다. 소스 인코딩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시스템에서의 소스에서의 주어져 있는 리던던시를 갖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스 시그널들을 보낸다. 원래 최초에 보내고자 하는 소스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이런 인포메이션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영상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소스 인포메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소스 인코딩을 합니다. 소스 인코딩을 해주고요. 인코딩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소스 인포메이션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갖다 압축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작은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소스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는 MPEG이나 JPEG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호들을 갖다 원래 신호들을 압축해 주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신호에 들어있는 중복되는 시그널들을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일한 그런 데이터의 그런 내용들을 리던던시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거해 주는 걸 갖다 우리가 소스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뭘 해주죠? 이 소스 인코딩된 그 시그널들이 인코디드 시그널이 결과적으로는 보냈을 때 다른 도청자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은 볼 수 없도록 여기를 결과적으로는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인크립션을 걸어줍니다. 인크립션을 걸어주죠. 인크립션은 결과적으로 암호를 걸어주는 거죠. 인크립션을 걸어주고요. 암호화 시킨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용자들은 보지 못하고 실제로 보내는 그런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이 신호가 우리가 찾아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채널 인코딩입니다. 채널 인코딩을 해주는데요. 채널 인코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호를 왜곡시키는 다양한 소스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널 트랜스퍼 펑션이 문제가 있고요. 채널 트랜스퍼 펑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서멀 노이즈나 아니면 인터페어런스들이 그런 신호를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러를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디텍션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시그널들을 어떻게 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모뎀을 거쳐서 모듈레이션을 거쳐줍니다. 여기서 해주는 것이 이제 모듈레이션이죠. 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안테나식 채널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채널 시그널로 결과적으로는 보내지게 되겠죠. 이런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채널 인코딩, 그래서 리던던시 채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복원하고 디텍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페리티 체크 코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리피티션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 체크 코드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서 보내지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0101 이런 시그널들이 보내질 거잖아요. 0100 뭐 이런 시그널들이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인코딩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첫 번째 여기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시그널이 수신단에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0101에다가 하나의 비트를 더 붙여줍니다. 얘가 1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홀수다 그러면 0을 붙여주고요. 1의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 1을 붙여주고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물론 이 랭스가 더 길겠죠. 패킷의 랭스가 더 길었을 때 예를 들어서 0100은 우리가 0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11 이런 시그널도 0을 붙여주고요. 홀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그널이 1010 이런 시그널이 1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리던던시를 붙여준 다음에 이 시그널들을 보내줍니다. 보냈을 때 최종적으로 받아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주어지는 1, 0, 0 이 시그널들을 보고 만약에 한 비트라도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비트를 보고 우리가 얘가 1인데 받아주는 시그널이 1110이 나왔다. 그러면 홀수잖아요. 홀수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에러가 발생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리티 체크 코드라고 합니다. 페리티 체크 코드는 그래서 송신단에서 보내진 시그널들이 최종적으로 수신단에서 복코드해서 디지털 비트로 우리가 디코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아진 시그널들이 이게 맞는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리던던시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리티 체크 코드고요. 리피티션 코드는 뭐냐? 리피티션 코드는 그것과는 좀 다른데요. 리피티션 코드는 에러를 우리가 커렉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보내는 소스 코드가 101이다 하면 실제로는 리던던시를 한 번씩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번 보내는 거예요. 3분의 1 코드를 하면 이 시그널들을 111, 000, 111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의 비트를 보내는 대신에 9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총 비율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9분의 3이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코드레이 3분의 1짜리 리피티션 코드라고 합니다. 반복돼서 보내죠. 비트 자체를.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 비트가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 3개의 비트만 보냈을 때 한 비트가 에러가 나면 111 아니면 뭐 0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그널이 받아지겠죠. 다른 신호가 수신단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1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11, 000, 111을 보낸다 그러면 한 비트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트가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여기 1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11이니까 얘는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받는 비트는 010이 받아지죠. 000이 아니라 010이 받아지니까 얘도 2개는 0이니까 우리가 0이구나 라고 디텍션을 해서 에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러를 어떻게 해주죠? 커렉션 해줬죠. 에러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리피티션 코드, 채널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채널 인코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런 채널 인코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채널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듈레이션이 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듈레이션은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디스크릿 심벌을 갖다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스크릿 심벌을 결과적으로는 컨티뉴어스한 웨이브 폼으로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채널 인코딩을 거쳐서 나오는 비트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000, 111 뭐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겠죠. 0011 이런 시그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어떻게 되죠? 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이 비트 시그널들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XAK라는 어떤 디지털 비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 XAK 요 각각을 몇 개씩 묶어서 XAK라는 우리가 심벌들의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서 뭐가 나가는 거죠? 0011 이런 XK라는 심벌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디지털 웨이브 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의 이런 웨이브 폼으로 바뀌어서 안테나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XT는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웨이브 폼 형태로 주어지겠죠. 이런 형태의 웨이브 폼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시간 라지 t를 가지는 형태의 이런 웨이브 폼 형태로 날아가는 걸 매칭시켜주는 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스크릿 심벌들, 즉 비트 단위에서 주어져서 XK가 어떤 성자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죠. 포컴이면 이렇게 포컴으로 표시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놈을 다시 XT에다 대응시켜서 나가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모듈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릿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웨이브 폼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디스크릿 컨버전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 시그널들이 웨이브폼이 날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수신단에서 이렇게 받아지겠죠.
이게 TX 시그널이면 송신단이면 수신단에선 여기서 날아간 이런 웨이브폼들이 수신돼서 받아지겠죠. 그랬을 때 수신단에서 하는 게 디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을 합쳐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모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결과적으로 퀄컴 칩 혹은 뭐 아이폰이면 아이폰에서 쓰는 칩셋들이 있죠. 그런 칩셋들이 하는 역할들이 통신 시그널들을 우리가 다시 디모듈레이션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뎀 칩셋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역할들이 이제 통신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 센서들에도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것들이 두 번째 봤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심벌 레이스에 대한 단위입니다. 심벌 레이스에 대한 단위로 우리가 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심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스 비트들을 앞에서 정의했잖아요. 비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010, 뭐 100, 뭐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 각각을 우리가 3개의 비트니까 예를 들어서 APSK 같은 거에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이 값 하나를 갖다 우리가 어떤 XK라는 값에 대응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APSK 같은 건 3개의 비트를 가지면 여기가 리얼 도메인이고 이미지 도메인으로 하는 우리가 복소수 값 하나로 XK를 대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PS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개의 성자점을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 위에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은 여기 대응되고요. 001은 여기 대응되고 뭐 1은 여기 대응되고요. 여기 010이 여기 대응되고요. 110이 대응되고요. 100이 대응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K 요 지점의 자리는 요거랑 대응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의 자리는 여기에 대응되는 그런 것들을 요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심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심벌 레이스를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를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라는 건 뭐냐? 데이터 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의 이 APSK 같은 경우에 페이즈 시프트 키라고 얘기를 하죠. 킹 메소드 그 모듈레이션 방식인데 그래서 페이즈를 갖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매그니튜드는 변하지 않고요. 8개의 성자점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M 값이 얼마죠? M 값을 우리가 이 APSK 성자점의 총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포인트의 총 개수를 M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예제를 생각하면 M 값이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K 값은 뭐예요? 로그 2의 M, 즉 하나의 성자점을 가지기 위해서 보내는데 몇 개의 비트들이 필요하냐죠.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겠어요? K 값은 여기서 우리가 K는 로그 2의 M 값이 8이었으니까 그죠? M 값이 8이었으니까 그 값은 3이 되겠죠. 즉 요 3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성자점을 보내는데 3개의 비트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비트들을 하나의 심벌마다 보내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하나의 심벌을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 XK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시간 t에 대응되는 이런 시그널 성자점들을 이런 값 하나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그널로 보낸다고 했죠. 그때 하나의 이 주기, 이 심벌 주기를 갖다 요 심벌 하나가 여기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돼서 모듈레이션을 거치고 나면 이런 아날로그 웨이브폼 형태로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XT죠. 실제로 시간 t에 따라서 변하는 RF 시그널 웨이브폼이 되겠죠. 그죠? 실제로 안테나를 통해서 날아가는 웨이브폼은 이렇게 교류 신호 형태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걸리는 시간 t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요 t라고 합니다. 심벌 피리어드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우리가 심벌 피리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 데이터 레이스는 실제로 요 심벌 피리어드 하나에 얼마나 많은 비트들이 대응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몇 개의 비트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냐 하는 것들을 통신에서의 데이터 레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고요. 이 데이터 레이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은 총 여기서 왜 8개가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게 3개니까 결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트의 개수들은 뭐예요? 000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00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000이면 여기 총 8개가 존재하겠죠. 111까지. 111까지 총 몇 개가 존재합니까? K가 M 값이 총 8개가 되는 거죠. 요 개수가 3개일 때 K 값이 3일 때 M 값은 8이 되겠는 거죠. 총 8개의 종류의 이런 웨이브폼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값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송 속도를 높이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송 속도, 즉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K 값을 크게 만들면 되죠. K 값을 크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요 성자점 하나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러 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3개의 비트가 아니라 4개의 비트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16개의 포인트들을 찍어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파워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전력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16PSK를 만들면, 물론 16PSK는 잘 쓰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성자점들이 더 촘촘하겠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BPSK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BPSK랑 비교를 하면 APSK는 성자점이 이렇게 찍히지만 BPSK는 어떻게 찍힙니까? BPSK는 성자점이 이렇게 2개만 찍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점이 결과적으로 뭐죠? 얘가 BPSK가 찍히는 지점이에요. BPSK는 우리가 2개의 포인트만 보내지는 거죠. 즉 이 경우에 BPSK의 M값은 얼마예요? M값은 2고요. BPSK의 경우에 K값은 얼마가 됩니까? K값은 1이 되겠죠. 원비트당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리얼 값으로 이 값을 보내느냐 마이너스 값을 보내느냐가 결정되겠죠. 맞습니까? 2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 번에 보낼 때 3개의 비트를 보내는 게 당연히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데 유리하겠죠. 그럼 항상 우리가 APSK를 보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널에 따라서 채널 신호가 만약에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APSK는 성자점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요 2개의 거리는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껴도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APSK의 경우는 어떻죠? APSK의 경우에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요. 그렇죠? BPSK에 비해서 동일한 파워를 썼을 때 성자점 다른 보내는 시그널의 사이에 성자점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노이즈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받아지는 디자이어드 시그널의 신호 자체가 작을 때는 에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PSK는 채널이 좋지 않은 경우에 보냈을 때 오히려 더 데이터 레이시 전체적으로 에러가 나지 않는 경우에 보내지는 전송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또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 T값을 조정하는 거죠. T값을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T값을 우리가 작게 만들면 자주 심벌 하나를 보낼 때 심벌 피리어드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시 올라가게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여기 주어지는 분모를 우리가 작게 만들어주면 데이터 레이트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T값이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트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데이터 레이트는 올라가는데 R값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죠? T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죠? T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하나의 심벌 피리오드가 작아지면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해준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저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 해준 결과는 이걸 듀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심벌 듀어레이션, 피리오드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프레 트랜스폼을 해줬을 때 어떤 주파수 영역이 차지하는 그걸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하죠.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죠? 밴드위스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주파수 영역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 영역은 결국에 하나의 자원이 되거든요. 이 자원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즉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려면 광대역 시그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영역 시그널에서 T값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 시그널은 이 오메가라고 하죠. 오메가라고 하면 X의 오메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런 밴드위스 시그널이 주어질 텐데 이거의 밴드위스를 우리가 W라고 하면 W하고 라지 T 값하고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T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W 값이 작아지고요. T가 늘어나면 우리가 W 값이 작아지고 그리고 W 값이 커지면 광대역이 되면 T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광대역이면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를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광대역이면 데이터 레이스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심벌 피리어드를 짧게 갖고 와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심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 레이스의 용어를 보면서 T하고 우리가 W, 밴드위스, 광대역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이 용어들의 개념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강의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동영상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동영상 강의의 장점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꼭 돌려보시고 모르는 내용들 다시 한번 잘 파악하신 이후에 다음 차시 강의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